안녕하십니까, 장계황입니다. 오늘은 좀 특이한 어떤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좀 만나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의 부동산, 요즘 뭐 부동산 문제가 뭐 워낙 문제가 되죠. 예, 부동산 중에서도 토지 시장보다는 이제 주택 시장에 이제 되게 문제가 돼 갖고, 뭐 어떤 분들은 주택 시장에 집값이 오르니까 되게 좋아하는 분들도 많지만은, 아까 주택을 갖지 못한 사람은 또 때로는 이제 주택을 언제 구입할 수 있느냐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도 이렇게 많이 있고 하는데, 이 문제는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중종 이후 500년 동안의 주택 문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아침에 갑자기 나타난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한 500년간 이 주택 문제는 심각하게 나타났는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한번 좀 하고, 특히 이제 조선시대를 중심으로 해갖고 그 당시에는 이제 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논의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건, 한국 사회의 부동산 시장의 문제의 원인이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느냐 이거죠. 즉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지금도 뭐 현 정부도 그렇고 전 정부, 전 정부부터 해갖고 수많은 정부에서 수많은 정책을 내놓는데, 도대체가 이 부동산 문제를 잡았다라고 하는 정부를 못 봤죠. 지금 이 시청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어느 정부가 부동산만큼은 잘했다라고 하는 정부가 있나요? 없습니다. 뭐 바로 박근혜 정부도 그렇고, 이명박 정부 때도 그렇고, 노무현 정부, 그다음에 김영삼, 김대중 정부, 하여튼 다 노태우 정부, 전두환 정부 다 문제라고 하는 거죠. 이 자체에 비밀이 하나가 숨어 있어요. 비밀은 뭐냐니까, 우리는 이제 주거 점유율, 자가 점유율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자가 점유율은 사람이 많이 사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다고 하면 50% 정도 됩니다. 이게 자가 점유율이 한 60, 70%가 되면은 주택을 가진 사람 중심에서 정책을 수립을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자가 점유율이 50%라고 하면은 집을 가진 사람이 50%고 안 가진 사람이 50%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경제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쪽이기 때문에, 만약에 집값이 오르면 집을 가진 사람은 좋지만 집을 안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집을 사기 어려워지겠죠. 그러니까 언론에서 뭐라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하고 언제 집을 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집값이 떨어지면은, 우리 이명박 정부 때 많이 그랬죠. 집값이 너무 떨어지니까 50%의 집을 가진 사람이 뭐라고 하죠? 내 자산 가치가 하락이 돼갖고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언론은 늘 문제를 제기를 하다 보니까, 집값이 올라도 문제를 제기하고 떨어져도 문제를 제기한다. 그럼 왜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발생이 되느냐? 이건 우리나라의 속담 하나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즉 무슨 얘기냐? 우리 이런 속담이 있죠. 말은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태어나면 어디로 보내라고요? 서울로 보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 이 사람들이, 이 땅에 이제 우리가 부동산의 이제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부증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즉 부동산은 증가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울을 좀 2배로 넓히면 되는데, 서울이라고 하는 땅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들이 서울에 다 몰려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서울이 일반적으로 한 600에서 700만 정도가 살면은 쾌적한 도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쾌적하다라고 하는 게 사람 살기가 적당하게 이래 되는데, 지금 우리는 뭐 900만이 넘어 1000만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이쪽에 경기도가 한 1200만 해갖고 전체적으로 2000 한 뭐 2, 300만, 전 인구의 5천만 중에 절반이 수도권에 살다 보니까 수도권은 늘 부족하죠. 이게 이제 서울에서 이제 다 살지를 못하다 보니까 밀려나가고 경기도 이론을 장악을 하게 되고, 이게 우리 이제 흔히 말하는 수도권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 인구가 밀집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은 공급에는 한계가 있고,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되게 쉬울 것 같은데 쉽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800명 정도, 800만 정도가 살아야 되는데 이미 1000만 명이 살고 있는데, 여기다 집을 계속 짓는다라고 하면은 서울 시내만 1200만이 산다라고 하는 개념이 돼요. 그런 개념이 된다라고 하면은
먼저 1200만이 살 수 있는 땅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 주변을 살펴보세요. 더 이상 집을 지을 곳이 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낮은 쪽을 재건축, 재개발을 해갖고 집을 많이 짓는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교통 인프라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오수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도시의 기능 중에 제일 무서운 기능에 오수에 관련된 처리입니다. 여러분들 말하는 이제 정화조라고 하는 거 아시죠?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배변을 하고 왔는데 그게 처리가 안 된다고 하면 도시의 기능이 마비가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이제 한정된 토지 공급 속에 많은 인원이 살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장 좋은 정책은 어떤 정책이라니까, 사실적으로 서울에서 사람이 안 살아도 지방에 살아도 서울에 사는 이상의 문화 혜택이라든가 경제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인구가 분산이 됩니다. 이게 이제 옛날에 이제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제 혁신 도시와 기업 도시를 만들어서 강제적으로 이제 이 인구를 분산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이제 바로 그런 부분들인데, 최근에도 이제 뭐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을 한다. 국회가 이전을 한다고 하면 엄청나게 뭐 국회의원 몇 명이 이전하는 게 아니죠. 거기에 딸린 식구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전을 함으로써 이제 서울 내에 이제 이 정주 인구를 줄이는, 그러니까 한쪽에서 개발하고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줄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뭐 이런 게 이제 전반적인 수급에 관련된 부분인데, 오늘은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지금 오늘 현대사에 갑자기 나타난 현상이냐? 아닙니다. 이거는 조선시대 때도 이랬댔습니다. 그럼 과연 이제 조선시대 때부터 해갖고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제가 조금 전에 먼저 얘기해서 인구 얘기했죠. 사실 이제 주택 부동산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제 인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구를 잘 알 때에 이 부동산 시장을 알 수가 있고, 그 부동산 시장을 알 때 전반적인 경제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부동산의 이제 정리를 좀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조선 시대에서 대한민국까지 주택 문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 갑자기 나타난 주택 문제가 아니다. 이게 이제 조선시대부터 이제 오늘날의 지금 주택이 부족한 현상, 투기 현상, 일가구 일주택, 토지 공개념, 이런 얘기들이 이제 키워드로 등장하는데, 조선시대 때도 똑같이 토지 공개념 얘기 나왔댔고, 일가구 일주택 얘기 나왔댔고, 이런 문제가 똑같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택이 모자라갖고 난리를 치고, 지금 강남에도 집 살라고 난리죠? 그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인사동에도 집 살라고 난리 쳤어요. 그러니까 강남하고 저기 지방하고 집값 차이가 엄청 많이 나잖아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조선시대 때도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부동산을 보는 개념은 똑같은데, 그럼 부동산이라고 하는 정의가 뭐냐? 부동산이 뭐가 부동산이라는 말을 하느냐? 부동산의 정의는 간단합니다. 토지 및 토지 이외에 있는 정착물. 이거는 우리 민법 제99조에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몰라도 이 부동산 학에서는 부동산 학의 정의 자체가 민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와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 한다. 토지는 여러분들이 알 거고요. 우리가 영토를 얘기하는 거죠. 영유권, 우리 주권이 미치는 것까지 우리 영토라고 하는데, 거기에 관련된 소유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자체를 토지를 부동산이라고, 토지 이외 정착물이라고 하는 건 뭐죠? 집이 이렇게 지어지면 그건 정착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컨테이너 박스는 정착물이니까 아닙니까? 그건 정착물이 아닙니다. 왜? 컨테이너 박스는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무는 정착물이니까 아닙니까? 예, 나무는 정착물에 속합니다. 뿌리가 내려있기 때문에. 단 그 나무가 죽으면 어떻게 되죠? 죽으면은 정착물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복잡한 얘기했는데 오늘 부동산 강의가 아니니까 뭐 그 정도로 얘기하고, 어쨌거나 이제 이 토지 및 정착물인데, 그 토지라고 하는 건 한정돼 있고 부증성, 늘릴 수가 없는 문제가 있고, 그 후에 정착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생활하는 의식주 중에서 살아가는 공간이다 보니까 그 정착물에 관련된 문제가 오늘날에 또 조선시대의 어떤 삶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 두 번째, 이제 이 인구 증가와 가구분화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인구가 이제 증가하면은 주택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 건 너무나 잘 알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물어요, 저한테. 그러면 앞으로 지금 인구가 애를 적게 낳을 때 인구가 줄어드는데 집이 남아 돌겠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오늘날의 이 주거 시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인구 증가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뭐하고 관계가 있냐면은 가구 분화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구 분화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자, 넷이서 잘 살고 있어요. 엄마, 아버지, 아들, 딸. 그러니까 한 가구에서 집 한 채에서 잘 살고 있는데 딸이 갑자기 결혼을 합니다. 그럼 결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혼은 하자마자 3박 4일 신혼여행 갔다 오면 바로 필요한 게 뭐죠? 주택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제주도서부터 철원, 고성까지 얼마나 많은 예식장이 많이 있습니까? 그 예식장마다 한 3개 내지 4개의 그 결혼식 갈 수 있는 식장이 있고 거기에 토요일 날이면 한 3쌍 나오죠. 일요일 날 3쌍 나오죠. 전국에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이 김포공항이나 이쪽에 모여갖고 3박 4일 신혼여행 갔다 오자마자 바로 3박 4일 후에 필요한 게 뭐예요? 주택입니다. 그게 몇 주 단위로 이루어지죠? 매주마다 이루어집니다. 매주마다 결혼식장 움직이잖아요. 이런 걸 가구 분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구가 분화가 돼가 넷이서 잘 살다가 3명이 된다고 해갖고 집에 3분의 1이 안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4분의 1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애가 지방에서 잘 살다가 연대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러면 신촌에 집을 하나 또 있어야지 그 애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다 가구 분화입니다. 그래서 장기 출장을 간다거나 이런 것도 있는데 또 재미있는 건 이런 거 있죠. 이혼을 합니다. 여기 이혼율 높죠. 이혼은 하자마자 집이 2채가 필요합니다. 너무 재밌지 않아요? 이혼하자마자 집이 어떻게 돼요? 2채가 필요해요. 그러면은 인구 증가와 관계된 것은 두 노모가 살다가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집이 반 채가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멸실되고 이 공간은 나오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혼은 하면은 매주마다 결혼식장에 돌아가면은 결혼이 이루어지는데 그때마다 주택은 계속 필요로 한데 둘 중에 한 명이 살다가 돌아가시면은 공간은 나오지 않는다. 30평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다가 돌아가시더라도 그 할머니가 혼자 사는데 12평짜리로 줄여가더라도 한 가구는 또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주택이 계속 부족한 현상은 이래서 나타나는 거다. 이래서 우리가 크게 옛날에 대가족에서 핵가족이 되고 핵가족에서 1, 2인 가족이 되고 1, 2인에서 지금은 1인 가족으로 이런 변화하는 시장. 즉 1, 2인 가족이 지금 53%가 넘습니다. 1인 가족이 혼자 사는 가구가 7, 8% 가까이가 되다 보니까 이 주택은 계속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전반적인 제가 이제 이 조선시대 얘기를 하려고 하더니 가구 분화 시장을 알아야 됩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중종 때부터 대한제국까지의 인구입니다. 그래서 조선 왕조의 중종 14년에 1519년에 3,700명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사실 이 통계 자료는 그래 믿을 만한 게 못 됩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선실록에 보면은 이 가구 호구 조사한 것들이 갖고 단순치로 이렇게 해놨는데 이 자료는 그렇게 중요한 자료가 아니다. 이래서 조선 후기의 인구가 되게 인구가 증가를 많이 합니다. 조선 초기보다 후기에. 그래서 인조 17년. 그러니까 인조 17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예요? 선조 때 이제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그때 많이 사람들이 죽게 되고 그 이후에 광해 거쳐갖고 이제 인조 반정에 의해서 인조가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서 152만 명에서 1293만 명 이렇게 이제 앞에 통계가 이제 바로 그런 통계인데 과연 우리가 152만 명이 있었겠느냐? 이게 거의 뭐 안 맞는 통계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왜 이런 통계가 그 당시에 잡혔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개념에서 이제 도표를 그려본다라고 하면은 뭐 이런 어떤 도표가 이래 되는데, 그 1910년도에 이렇게 이런 어떤 인구인데 이게 사실은 있을 수 없는 통계다. 그래서 실제 아까 제가 이제 보여드린 것은 이제 조선실록에 나와 있는 호구조사에 의한 조선시대는 3년마다 호구조사를 했어요. 거기에 기준으로 나와 있는데 그게 그래 정확하지는 못하다 이렇게 하는데 그럼 왜 정확하지 못하느냐? 조선시대 인구조사를 의 특징은 이제 쇄국 정책으로 해서 실제 인구 증가가 많이 자연 증가에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뭐 그 신부가 부족하니까 베트남 캄보디아에서 뭐 많은 이민도 들어올 뿐더러
진부도 많이 또 이 수입을 해오고 뭐 이런 어떤 행위들이 또 한국이 좋다고 살러 들어온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너무나 지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조선은 특히 세국 정책을 썼기 때문에 이민이나 이인이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 민족끼리만 이제 대한국토 내에서 살았다. 그래서 순수한 자연 증가다. 그다음에 전쟁 막 기아로 인해 갖고 이제 사망자가 되게 이렇게 많았다. 뭐 우리가 외부 침략을 얼마나 많이 받았나요? 그래서 뭐 하여튼 엄청나게 난도 많았고 침략도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어떤 자연 증가에 따른 어떤 그 사망자가 또 많았고, 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요즘에 우리 코로나19 문제로 되게 심각한 어떤 이 세상살이가 되는데, 그때는 뭐 약이 없다 보니까 질병이 나타났다 이러면 되게 무서운 하나의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대두됐다. 이런 개념에서 본다고 하면 인구 증가가 많이 될 수밖에 안 되는 게 전반적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1925년도 요때는 이제 이미 상당히 그 뭐 일제강점기죠. 요때의 기준으로 본다면 1900만 명, 그 2000만 명 가까이 되는 어떤 그 인구가 집계가 됐다. 그래서 조선 후기의 정부 집계 인구 통계는 신빙성이 상당히 된다. 이렇게 보는데, 인구의 특징 중에서 이제 왜 이런 어떤 신빙성이 없는 통계가 되느냐를 먼저 아는 게 우리가 조선시대의 부동산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호구 파악을 해서 3년마다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행정 구역 단위로 조사를 하는데, 뭐 이거 보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호구 조사를, 지금도 인구 센서스 조사를 하죠.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공시지가를 매기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 공시지가 왜 매기죠? 공시지가 매기는 방법 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이 당시에도 호구조사를 3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이 호구조사를 하는 이유가 간단합니다. 전쟁이 났을 때 사람을 전쟁터에 내보내기 위해서 호구조사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이제 부역을 많이 시켰죠. 뭐 마을 단위로 도로를 낸다거나 성곽을 짓는다거나 이러면은 강제 부역을 시키는데, 부역의 그 기준이 바로 이 호구조사에 의해서 그 인구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영아가 탄생이 되게 되면은, 지금은 뭐 거의 탄생되면 일주일 내에 다 가서 이제 신고하죠, 출생신고를. 근데 옛날에는 한 3년 정도까지는 신고를 안 합니다. 왜? 죽을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관점에서 호구조사를 하는데, 이 호구조사가 정확할 수가 없어요. 상당히 부정확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확하다는 얘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실제 인구보다 신고를 안 하는 인원이 그만큼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신고를 안 하느냐? 아까 했죠. 세금, 부역 문제, 뭐 세금 문제, 그 다음에 전쟁이 났을 때 징집 문제, 영아 사망이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인원이 그만큼 적다. 그럼 요게 1단계입니다. 호구조사 왔을 때 이제 가장이 이제 써내죠. 그 써내는 거를 이제 호구 단자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소득기관에 제출을 하는데, 문제는 이 제출된 거를 한성부의 호조죠. 이거를 전부 보고를 하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으로 말하는 시장이 되는 거죠. 그 행정자치단체장들이 호구조사에서 올라온 거를, 그러면은 예를 들어 우리 마을이 20만이다 이러면은 20만을 올리느냐? 20만 안 올립니다. 실제 30만인데 20만 분이 호구조사에서 안 나왔는데, 그 자체도 예를 들어서 뭐 시장 같으면 거기서 뭘 해야 되냐면은 정부에서 뭐 이렇게 내려오면은 물건을 보내야 되는 부분, 세금 보내야 되는 뭐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그걸 다시 또 한 15만으로 줄인다 이거죠. 2단계에 걸쳐 갖고 이렇게 줄여서 하다 보니까 이제 곡물 책정이라든가 군역, 부역 이런 어떤 것들의 이제 문제 때문에 당초부터 이제 맞지 않는 게 되게 많고, 농민층의 경제적 몰락이 재현되고 확대되고 이런 문제들이 작성자도 호구수를 상당히 조정을 해갖고 이제 이렇게 보낸다. 왜? 마을 단위로 다 떨어지기 때문에 마을의 사또는 그 마을의 인구가 많다라고 하면은 내야 될 게 많아지죠. 곡물 같은 게 바쳐야 될 게. 그러다 보니까 그 가구에서도 줄여서 올리는데, 그 마을 단위에서도 다
다시 호조에다가 나중에 환성부가 되는데 여기도 올릴 때 되게 줄여서 올린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하고 아까 얘기했던 영유아 그 사망률이 높다 보니 일반적으로 전부 재해를 했기 때문에 인구는 상당히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조선시대에 이런 것들을 편차를 전부 도 갖고 다시 이렇게 재해석을 했을 때에 실질적으로 아까 나와 있는 건 370만 중종 때 1519년입니다. 예? 319만인데 이걸 증가율까지 했을 때 실질 인구는 약 1046만 9천 명, 약 1000만 정도가 그 당시에 됐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인구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인조 때에 좀 많이 낳는 것은 이제 바로 전에 뭐가 됐댔죠? 임진왜란 때문에 많은 인구가 줄었다가 쭉 서서히 이렇게 늘어났는데 이 서서히 늘어나는 이유는 또 간단합니다. 먹고 살기가 조금 더 좋아졌기 때문에 이게 인구가 자연 상승률에 의해서 이렇게 늘어났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인 조선의 인구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인구 동태 학자들이 이거를 충분히 조선 그 실록에서 뽑아놓은 그 인구 분포도를 갖고 증가율을 다 계산을 해서 실질적인 그 당시의 인구들을 그러니까 영유아 사망률 때문에 신고 안 한 거, 부역 세금 때문에 빼뜨린 거, 뭐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갖고 증가율을 봐갖고 이렇게 한 게 바로 이 인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역사에 나타난 부동산 이제 인식과 환경 제도에 대해서 이제 그 인구를 알았으니까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동산에 집착을 많이 합니다. 제가 뭐 부동산 학자로서 이렇게 있다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가계의 포트폴리오에 보면은 전체 가계의 자산의 83%를 부동산에 투자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짤 때 이제 금융자산이라든가 뭐 증권이라든가 뭐 국공채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부동산 이렇게 좀 분산해서 이제 이 자산을 포트폴리오를 짜갖고 유지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전체 자산의 83%를 어디다가 가니까 부동산에다가 뭐 여러분들 오늘날 말로 몰빵합니다. 몰빵하는 이유가 간단해요. 다른 거보다도 훨씬 더 부가가치와 재테크를 하는데 수익률이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높기 때문에 오로지 이제 이 부동산에다 하는데 이게 왜 그러니까 농경사회의 특징입니다. 목축사회하고 농경사회의 문화적 차이가 되게 많이 있는데 농경사회는 전답이 가장 중요하죠. 이 목축사회에 틀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목축사회라고 하는 것은 흩어져야지 먹고 삽니다. 양떼를 각자 100마리씩 이렇게 키운다라고 하면은 이게 어디서 초지에서 뭉치면 어떻게 되죠? 양이 다 굶어 죽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목축사회의 문화라고 하는 흩어져야지 이렇게 하는데 우리 농경사회는 어떻게 되죠? 둘에 서로 도와주고 이래 되다 보니까 모여야지만 이렇게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경사회의 특징으로 전답이 특히 또 중요하죠. 전답이 중요하기 때문에 목축사회에서는 일반적 공개념의 토지의 풀을 뭐 이렇게 소들이 뜯어먹으면 되는데 우리는 안 그렇다. 내 소유의 전답이 있어야지만이 거기서 농사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감각강령이 이제 우리 사회의 문화로서 자리 잡고 있다. 두 번째로는 정착민족의 특성에 따른 주거시장에 대한 집착. 즉 우리는 한 동네에 뭐 최근에는 이제 그런 게 깨졌지만은 저는 집이 강릉입니다. 저희 아버지 매일 저희한테 자랑하는 게 우리는 이 지역에서 300년 살았다. 이 얘기 되게 자랑 많이 하십니다. 보통 뭐 가구가 그냥 뭐 200년, 300년을 그 동네에서 이렇게 살고 유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대대로 이어서 내려오는 주택이 있어야 되고 먹고 살려고 하면은 농가 밭이 있어야지 생활이 유지된다. 이러다 보니까 부동산에 대한 어떤 그 인식이 되게 좀 중요하다. 그 다음에 부동산을 자산으로 인식함에 따른 투기 세력이 늘 존재했다. 그러니까 이제 투기 세력, 요즘도 이제 우리 투기 세력이 많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뭐 오늘날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선시대 좀 더 이게 보시면 알겠죠. 조선시대 때도 늘 투기 세력 때문에 아주 왕이 골치가 아팠다라고 하는 부분이 조선왕조실록에 너무 많이 그 흔적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권력을 이용한 자산 증식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자, 오늘날도 뭐 매일 뭐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이 권력을 이용하고 자산 증식 많이 하잖아요. 똑같아요. 조선시대 때도 사대부 집안 중심으로 일가구 다주택을 갖게 되고 거기서 편법, 불법으로 갖고 온 그 사례가 너무 많다라고 해요. 그게 사회적 이슈가 됐다. 이런 걸로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이나 조선시대나 똑같은 어떤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이 실질적으로 역사에 나타난 부동산의 제도와 인식을 갖고 기록상에 나와 있는 걸 갖고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사에 나타난 부동산의 거래 시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래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알죠. 우리 유통 시장을 거래 시장이라고 합니다. 집을 사고 팔고 하는, 지금 오늘날에는 뭐 이 공인중개사 중심으로 이제 이 유통 시장이 이제 인데, 참고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세 개 시장으로 나눠집니다. 부동산 관리 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관리 시장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제 감정 평가를 하는 감정평가원이라든가 대한지적공사라든가 이 부동산을 관리를 하는 시장을 부동산 관리 시장이라고 하고, 두 번째로는 부동산 개발 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아까 우리 부동산의 정의가 뭐라고 했죠? 부동산의 정의는 토지 및 그의 정착물이라고 했죠. 토지에다가 정착물을 만드는 모든 행위를 개발시장이라고 합니다. 아파트를 짓는다거나, 그러니까 아파트를 짓는다라고 하는 부동산 건설시장이 있고, 부동산 금융시장이 있고, 부동산 분양시장이 있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개발시장이라고 하고, 세 번째로는 부동산 유통시장이 있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정착물과 토지를 소유권 변동을 통해서 사고 파는 이런 모든 것들을 부동산 유통시장이라고 합니다. 이 유통시장은 이제 우리가 거래를 한다고, 오늘날로 말하면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이 역할을 하죠. 그럼 과연 조선시대 때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있었느냐? 먼저 고려시대 때부터 기록상에 나와 있는 게 이제 보면, 고려시대 때는 객주와 거간이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럼 객주는 뭐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잖아요. 우리 사극이라든가 이런 데서. 객주는 생산자로부터 위탁받은 물품을 보관, 관리하며 때로는 그걸 판매를 해갖고 하니까, 결국은 판매 기능과 유통 기능과 보관 기능 이 다 갖고 있었던 게 객주입니다. 이 객주는 되게 이렇게 부자죠. 그래, 한 명의 객주는 거간을, 여러 명의 거간을 이렇게 거느리고 있습니다. 거간이라고 하는 것은 객주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인데, 이제 그 객주 그 집안에 같이 머물면서 그 일을 하는 거를 내거간이라고 하고, 또 그 동네에서 출퇴근하는 그런 거간도 있는데, 그걸 이제 외거간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거간은 뭐 이 아까 얘기했던 뭐 생산자가 만들어 놓은 어떤 상품들, 개성 인삼이 만들어지면 그 인삼을 어떻게 하죠? 보관, 유통을 하고 청나라에다 팔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을 객주가 다 합니다. 옛날 객주는 대상인입니다. 특히 이제 고려 상인의 부호의 최고 이제 그 대장을 이제 객주라고 하고, 그 밑에 거간들이 실질적인 그걸 하죠.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은 바로 토지를 매매를 하고 주택을 매매를 하고 하는, 지금 오늘날 말하는 부동산 중개인의 역할을 이 거간들이 그 당시에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 시장의 유통을 하는 이 상인들을 이 객주와 거간이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고려 상인, 특히 이제 우리 홍삼 이런 것들을 많이 했던 고려 상인 한다고 하면은 고려 시대 때 이미 이 객주와 거간이 있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인식을 하면, 이런 어떤 부동산 유통 시장이 우리가 고려 시대 때부터 이렇게 발달했다, 역으로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 역사가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조선시대에 들어오면 이제 조금 더 이제 구체화가 됩니다. 조선시대는 가계라고 합니다. 가계는 중개인이 등장을 하는데, 이 가계가 엄청나게, 여러분 복덕방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 복덕방은 뭐예요? 복과 덕을 나누는 곳이 복덕방인데, 이 가계가 활동하는 공간을 복덕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사실은 이 복덕방이라는 용어가 참 좀 흥겹고 좀 정감이 갑니다. 각 마을 단위로 복덕방이 있으면은 거기 복덕방에서 모든 정보들이, 동네의 얘기들이 다 오고 가고, 내가 집을 뭐 팔아야 되겠다, 땅을 팔아야 되겠다 이러면은 그 복덕방에서 다 이루어지는데, 이 지역 정보가 많은 노인들이 그 당시에 가계를 했고, 주택 및 토지에 대한 중개를 실질적으로 뭐 정보가 많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했고, 중개 요율은 뭐
거의 뭐 지역 토산품을 준다거나 뭐 담배를 뭐 몇 보루 갖다 준다거나 이런 쪽에서 이제 이루어졌고, 여러 명이 가게가 공동 사무실을 운영을 했다 이런 기록도 나옵니다. 이게 경성하고 평양, 그러니까 대도시에는 그 아까 얘기했던 복덕방이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뒤에 자세히 나옵니다만은 이 조선시대 가게, 조선 후기에 들어오면서 가게가 되게 중요한 게 매매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의 공인중개사도 중개사의 그 정부에서 인정하는 계약서에다가 공인계약서에다가 계약을 하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증 책임을 가게가 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이 부동산 중개를 하는 게 특별한 행위가 아니고 이미 그 당시에도 이런 것들이 있어갖고 상당히 합리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었다. 이 조선시대에 특히 이제 이 부동산 거래를 보면은요, 어떻게 나오니까 그 거래에 대한 기록이 다소 나오는데 뭐 이런 얘기예요. 높은 가격으로 집을 팔아 이득을 챙기는 사람들을 통제해야 한다. 이런 상소가 많이 올라왔답니다. 근데 지금 오늘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세금 좀 많이 걷어야 됩니다. 요즘은 뭐 보유세를 내야 됩니다. 거래세를 올려야 됩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때도 조선 우리 실록에도 보면은 높은 가격으로 집을 팔아 이득을 챙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갖고 이걸 혼내줘야 된다, 세금을 걷어야 된다, 이런 상소문이 지방에서부터 빗발치게 올라왔다는 기록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농경사회다 보니까 이런 어떤 부동산에 관련된, 토지와 주택에 관련된 어떤 인식이 되게 높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그 포트폴리오, 이때부터 이제 이 부동산의 중요성을 많은 사람들이 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대한 제국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부동산이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이게 복잡해지는 것은 이제 개화가 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되게 많이 이제 유입된다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되죠? 외국인들이 들어오니까 이제 인구가 많이 증가가 되니 어떻게 되겠어요?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활성화가 될 수밖에 없는 시장이 대한 제국 시장이다. 그래서 너무 복잡해지다 보니까 개화 시대에 대한 제국이 들어서면서 1890년 5월 15일 날 객주 거간 규칙을 만듭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부동산 중개 뭐 거래법이 되겠죠. 이거를 만들어, 규칙을 만들어 상거래 질서를 이제 이미 이 당시에 이제 바로 잡고, 객주와 거간들 간에 이제 분쟁들이 되게,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아파트를 팔고 사고 이러면 요율이 어떻게 되죠? 공인중개사의 공식 요율은 매매가의 0.9%입니다. 이때도 이제 그 0.9% 그때의 요율은 모르겠는데, 뭐 객주하고 거간이 이제 나가서 하나 팔았단 말이에요. 그럼 객주가 이제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줘야 되는데, 수수료를 많이 줬느니 적게 줬느니 싸움이 생겨갖고 이런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객주 거간 규칙을 이 당시에 만들었다. 그래서 객주 거간 규칙이 제정돼서 부산, 항, 인천항, 원산항 이런 요 세 군데에서 이걸 시행했다. 이런 기록들이 나오는 거 봤을 때에 거래가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 유입이 되는 쪽에서는 거래가 상당히 활성화가 됐다. 이렇게 유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93년, 그냥 1890년대 객주 거간 규칙이 만들어져서 3년 뒤에 거간 인가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공인중개사 시험 봐갖고 이 인가를 내주잖아요. 허가장을 주잖아요. 고시입니다. 부동산 중개 자격은. 자격증을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성부에서 거간 인가제를 도입해서 신원조회를 거쳐갖고 거간 인가증을 발급을 하고, 거간 인가증이 받은 사람만이 이런 어떤 활동을, 거래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거간은 객주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인데 토지 거래를 특히 이 당시에 많이 했고, 외국에서 이 사유재산에 눈뜬 자본가들이 많이 들어와서 아까 얘기했던 인천이나 부산이나 원산 같은 데서는 그 토지 거래가 상당히 활발하게 많이 됐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수료 관계 때문에 객주와 거간서에 분쟁도 생기고, 이래서 그런 것들을 규칙을 통해서 만들었다. 이래서 항상 세상은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법이 그 시대에 맞춰갖고 계속 발전해 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막 같은 개념을 1876년대 강화도 조약을 맺으면서 개항의 물결로 같은 얘기죠. 외국인 부동산 거래가 등장을 하고 한성에 이 당시에 인구가 많이 집중을 이때부터 집중적으로 이제 한성에 인구가 집중하게 된 부동산 거래 매매가 상당히 성행하는 시기가 됐고요. 1894년 공인된 매매 계약서가 이때 처음 등장을 합니다. 오늘날 이제 우리가 공인 계약서냐 아니냐 되게 중요하죠. 개인적으로 썼느냐, 공인된 계약서를 썼느냐, 거래할 때 되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요. 그때 마찬가지로 1893년도에 한성부에서 공증된 매매 계약서를 줘서 반드시 그 양식에 맞춰서 이제 이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책임 있는 가게를 양성하기 위해서 가게 인가제를 이제 아까 도입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상당히 좀 합리적이면서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이제 좀 이 정립을 시키기 위한 대한제국의 엄청난 노력이 있었다 이렇게 하고 일제강점기는 사실 요 문제는 제가 따로 한번 강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상당히 그 중요한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일본의 강제 병탄이 됐죠. 병탄이 되면 일본인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를 보니까 앞에 어떤 제도가 있었죠? 공인된 매매 계약서에다가 공인된 사람만 이거를 할 수 있으니까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인들이 들어와갖고 이 중개를 자유주적으로 바꿔버립니다. 이 인가제를 없애버리고 공인 매매 계약서도 없애버리고 왜? 일본인들이 자유롭게 거래를 하기 위해서 거간 인가제 자체를 이렇게 폐지를 하는 이런 폐단이 만들어지고 제가 아까 따로 한 강좌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바로 토지조사 정책 사업이에요. 뭐 이거는 이제 뭐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수탈의 목적이 있고 우리 이제 전국적인 일본을 통치를 하기 위해서 저는 뭐 되게 중요한 얘기가 되는데 한 국가가 새로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이제 영민과 영토를 조사를 하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영민과 영토라고 하는 게 뭐죠? 그걸 반적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역사 용어에서 이제 이 반적이라고 하는 말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대마도를 어떻게 뺏기죠? 대마도는 일본이 뭘 합니까? 메이지 유신을 하고 각 그 성마다 다니면서 반적 봉환을 받습니다. 반적 봉환. 반적이라고 하는 거 뭐냐니까 국가의 3대 요소가 뭐예요? 국민과 영토와 주권입니다. 그러면 국민과 영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오늘 국민이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국민이라는 말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 영민과 영토입니다. 그러니까 영민, 영토. 그러니까 영민과 영토에다가 정부가 수립돼 갖고 주권을 부여하면 그게 국가가 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3대 요소가 바로 이제 영민, 영토, 주권인데 한 나라를 새로 만들면은 뭘 하냐면은 이 영민과 영토에 대한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토를 관리하는 걸 뭐라고 하죠? 지적이라고 합니다. 영민을 관리하는 걸 뭐라고 해요? 호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호적과 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를 이루는 근간입니다. 이 호적과 지적을 반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이지 유신이 일어났을 때 봉건 사회였잖아요, 일본이. 각 천황의 그 군사들이 다니면서 반적 봉환을 받습니다. 이게 반적 봉환이 제가 다음에 한번 대마도 강의를 할 때 자세히 말씀을 드리는데 이 반적 봉환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마도를 뺏기게 된 게 이제 대마도주 종이지가 뭘 하죠? 반적 봉환을 합니다. 그러면서 대마도가 일본 땅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새로운 정부가 만들어지거나 모든 새로운 체제가 그거하게 되면은 반적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호적과 지적을 조사한다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정부가 만들어지면 내가 다스릴 땅이 어디까지인가? 내가 다스릴 인구가 얼마큼 되나? 이걸 조사하는 게 반적 조사입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제 태조 이성계가 되자마자 바로 한 게 뭐예요? 반적 조사였어요. 미군정이 들어서자마자 뭐였어요? 반적조사했어요. 대한민국이 제일 처음에 들어서자마자 뭐하죠? 반적조사합니다. 일본의 그 봉건 제도가 무너지고 메이지 유신에서 중앙정부가 수립이 되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반적조사였습니다. 여기서 바로 반적조사를 할 때에 나왔던 게 있죠. 시마네 현의 도주가 뭐라고 하죠? 저기에 동해에 보면은 섬이 두 개가 있는데 울릉도와 독도라는 하는 섬이 있는데 이것도 조사를 해야 됩니까? 메이지 일어나자마자 반적 조사를 할 때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그 총리가
그거는 우리 땅이 아니니까 조사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온다. 그래, 반족조사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이 제일 처음에 우리를 병합을 이렇게 강제 병탄을 하고 제일 먼저 행겸을 하니까 토지 조사 정책을 합니다. 이 반적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 이건 제가 따로 한번 이렇게 해야 되고요. 대한민국의 부동산 거래를 간단하게 한번 좀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61년도에 이제 소개영업법이 이제 제정이 되고요. 83년도에 부동산 중개법이 제정이 돼 갖고 이제 국가 자격증으로 이제 인정이 돼 갖고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제도가 도입이 되고 공인중개업의 허가제도가 도입이 되고 소비자에 대한 각종 확인 설명, 서명 거부 의무사항이 이때 만들어지고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의무도 만들어지고 83년도에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보증보험 또는 공탁제도를 통한 의뢰인 보호, 부동산 중개업 협회가 이때 설립이 돼갖고 오늘에 이르는 현재의 법은 2014년도에 마지막 개정이 돼갖고 공인중개사법이 제정이 돼갖고 국가 공인 자격으로서 어떤 전문 자격 사법이 만들어져 갖고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조선 시대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날 이제 가장 문제가 많은 주택 문제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또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시대 주택 문제가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은 조선 세종실록에 나오게 되는 게 1424년에 세종 6년에 뭐라고 나오니까 이게 이제 전부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이렇게 풀어서 써놓은 내용입니다. 한성부는 재정을 담당하는 호조와 상의해 택지를 조성해서 집 없는 사람에게 주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게 되게 좀 재밌는 말 아니에요? 이미 세종 시절 때 이제 태평 성대를 누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성으로 몰려들었다라고 하는 얘기로 이제 유추 해석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성부는 재정을 담당하는 호조하고 얘기를 해갖고 집이 없는 사람한테 택지를 조성해갖고 줘라. 오늘날 말하면 뭐예요? 토지 공개념에 의해서 공공임대식이죠. 임대는 아닌데 어쨌거나 줘라. 이래 공개념에서 주택 문제를 해결을 하라라고 세종 때 이렇게 벌써 나왔다니까요. 이렇게 형성된 주택지가 동대문 그쪽에 바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숭신방하고 창인방. 오늘날의 숭신동, 창인동이 뭐예요? 이때의 이 숭신방, 창인방이 행정구역입니다. 그러니까 동대문 바깥쪽에다가 12개의 행정구역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숭인방, 숭인방이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바로 동대문 바깥쪽에다가 택지 개발을 해서 거기다가 이제 집 없는 사람들 땅을 나눠줘라.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얘기죠. 이때의 세종 때 바로 투기 세력이 나타납니다. 집이 없다라고 해갖고 이제 집터를 무료로 받죠. 받아갖고 이제 터만 받고 집을 짓지 않는 얌체족이 등장을 하게 되고, 오늘날도 뭐 우리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서 흔히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사람마다 집을 지으려면 자신이 땅이라고 이제 소유권을 이제 다른 사람이 집지는, 그러니까 집을 안 지니까 집을 공짜로 땅은 공개념에서 받았는데 다른 사람이 야, 네 집 안 지, 내가 집 짓게 이러면은 거기는 이제 숭인방, 창인방 공식적으로 집을 지라고 정부에서 땅을 무료로 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도 다른 사람이 집을 지려고 하면은 안 돼, 이거는 내 소유야 하고 소유권 주장하면서 밑거래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뭐예요? 딱지 옛날 팔고 뭐 이런 것들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재개발에 뭐 이축권이라든가 재개발을 하게 되면 웃돈이 붙어서 움직이고, 이때 이미 세종 때 이런 투기족이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참 재미있는 게 이제 도저히 안 되다 보니까 세종 11년 때 이런 대책을 수립을 합니다. 이 보완책을 마련하는데, 한성부에서 택지를 받은 후 3개월 내에 집을 짓지 않으면은 집질 의사가 없는 걸로 판단해 갖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겠다. 이러니까 뭐 사람들이 이제 팔지 않고 자기 그 받은 땅에다가 집을 지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세종실록에 나오는데, 이런 걸 본다 보면 이미 이 당시에도 한성부의 이 한성의 서울이죠. 엄청나게 사람이 많이 몰려들으니까 집이 부족한 거고,
그래서 이 행정 개편을 할 때 이제 동대문 바깥에다가 숭인방, 창인방 이렇게 만들어. 지금은 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저 대학로 있는 그 인근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숭인방, 창인방을 만들어갖고 공동 택지 개발을 이렇게 했다. 이게 기록상 최초의 공공주택 택지 정책이 아닌가, 기록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그 이미 조선시대 때에도 공공택지를 개발을 해갖고 공급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공공택지를 해갖고 공급을 하는데 돈을 받고 매매를 하지만, 이때는 뭐 인구가 그래 많지 않고 땅은 넓다 보니까 숭인방, 창인방식으로 택지 개발해갖고 집 없는 사람에 무료로 줬다. 그러니까 참 그 세종이 어진 임금이었다, 이렇게 하는 게 이런 어떤 주택 정책에 있어서도 힘을 많이 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최대 주택난을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뭐 이게 조선실록에 보면은 부동산에 관련된 게 많이 나오는데 그거를 뭐 하나하나씩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요. 전체 큰 테두리에서 얘기하면은 우리는 흔히 조선시대 중종 이후 부동산 가격이 500년간 폭등해 왔다. 언제까지? 지금까지. 그러니까 오늘 지금 무슨 정권이죠? 문재인 정권이 부동산 잘하네,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얼마 동안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500년 전부터 이런 현상이 일어나갖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현상이 바로 이 현상이다. 그래서 하루에도 빨리 집을 먼저 사는 사람이 돈을 번다. 그러니까 이 물가가 인상이 되는 현금을 갖고 있어서는 답이 안 나오고, 현금보다는 오늘날로 말하면은 돈이 부족하면 은행에서 빚이라도 내갖고 현물, 아파트, 즉 주택을 지고 있어야지만이 돈을 번다라고 하는 논리가 중종 이후에 계속 나왔다. 이게 이제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인구 얘기를 했죠. 개국년인 1392년 당시 조선 전국의 인구가 약 554만 명 정도가 됐답니다. 한 554만 명 정도 됐는데, 이제 전쟁도 이제 멈추고 나라가 안정되고 먹고 살만 하니까 인구가 늘어나지요. 그래서 식량 공급도 원활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인구는 늘어나게 돼 있어갖고 1519년, 그냥 중종 14년인데 이때 인구가 아까 앞에서 나왔던 대로 하면은 약 1000만 명을 넘었다. 1046만 9천 명으로 인구가 급증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554만 명에서 10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배로 늘다 보니까 집이 당연히 부족하죠. 그리고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했던, 그때 벌써 이 어떤 얘기가 나오죠.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속담이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서울의 주택난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인구가 급증하다 보니까 도성의 한양이죠. 집값이 아주 빠른 속도로 폭등을 합니다. 그래서 집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무주택자가. 그래서 이때에 벌써 이 가구 분화 얘기가 나옵니다. 아까 제가 가구 분화가 뭐라 했죠? 가족이 살다가 이렇게 한 사람이 떨어져 나가갖고 주택이 더 필요한 걸 가구 분화라고 했죠. 지금의 오늘날에 우리가 주택이 부족한 거는 다 가구 분화 때문에 나타나는 건데, 조선 왕조 실록에도 가구 분화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나니까, 지방으로 발령이 나서 이미 이 당시에 가구 분화 시장이, 그러니까 지방에 발령이 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평양 감사로 가라 이러면은 내가 멀쩡히 살다가 서울 집은 두고 평양에 가니까 어떻게 돼요? 집이 또 한 채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지방으로 발령이 나고 이렇게 되면은 가는 데마다 서울 집은 두고 거기 밑에 내려가서 집이 또 한 채가 필요한 이런 어떤 분화 현상이 이때 벌써 일어났다. 그래서 가구 분화로 주택의 부족 현상이 발생이 됐다라고 하는 게 이제 왕조 실록에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조선 왕조 실록에 또 이 조선 실록에 나온 내용을 제가 풀이한 내용입니다. 왕이 집세를 감해 주었다. 이거 뭐죠? 가대세라고 합니다. 집값을. 그러니까 왕이 집세를 감해 줬다는 문구가 여러 번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게 감해 주었다라는 얘기는 전세가가 됐든 매매가가 됐든 폭등을 했다, 이런 거죠. 폭등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왕이 직접 집세를 감해 주었다. 그러니까 1741년 이제 영조 실록에는 뭐가 나오니까요? 이게 되게 재미있는 거예요. 어이동 봉궁 담장 밖에 사는 군병들이 집단으로 비변사 집세를 감해 줄 것을 요청하는 소지를 바쳤다. 이게 뭐야? 집값이 너무 올렸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 지방에서 한양으로 돌아온 관리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분화 시장에 의해서 지방 발령을 받다가 이제 관리 또는 발령받은 관리자들이 집값을 감당 못해서 올라오면 어떻게 해? 지방에서 있다가 너 서울 와서 이거 근무해. 한성부에 근무해. 이러면 지방에서 올라가고 가족들 있고 올라가고 집에 한 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집에 한 채 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비싸다 보니까 세를 들어 살았는데 그 집세마저도 비싸서 조정에다가 이 하소연하는 얘기가 이렇게 조선왕조 실록에 이렇게 나온다. 이때에 이제 엄청나게 투기 세력도 있고 집값이 급등을 해갖고 문제가 생겼다. 뭐 이런 문제가 나오고요. 조선 중기 이후부터 한성부 호적부에 등장하는 세입이라고 하는, 이게 참 중요한 말이죠. 세입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때 등장을 하는데, 집을 빌려서 거주하면 일정한 돈을 지급하는 것인데, 집을 빌려서 지금으로 하는 전세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겠지만은 어쨌거나 세입, 자기 집이 자가 점유가 안 된 상태에서, 여러분들 옛날에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조선시대는 자기 집이 다 있던 걸로 알고 있죠.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때도 자가 점유율이 많이 적었어요. 그 집을 빌려서 거주하는 일정한 돈을 지급하는 것인데, 연산군 때 이르러는 세입자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늘어서 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이걸 관리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뭐예요? 전세난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세 대란 얘기 너무 하잖아요. 전세값이 너무 많이 올라갔고 전세 대란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미 조선시대 때도 연산군 때도 이렇게 해갖고 조정해서 이거를 감당을 하지 않으면 안 됐다. 정책적으로 집값을 못 올리게 세입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벌써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 그래서 조선 중기부터는 정부가 땅을 사들여 집이 필요한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분양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토지 공개념에 의해서 엄청나게 이 토지 주택지를 개발을 해갖고 이렇게 민간인에 나눠주는 거를 정부 정책으로 많이 했다. 즉 오늘날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나눠주는 행위하고 같은 행위라 이거죠. 뭐 제도는 뭐 아까 그 임대주택이냐 토지를 나눠주냐 이런 거 틀리지만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큰 틀에서 봤을 때 정책적으로는 같은 정책이다. 그래서 빈집을 적극적으로 또 활용하기 위해서 큰 집을 3가구나 5가구를 묶어갖고 한 집에 집어넣는, 그러니까 주택이 얼마나 부족했으면 이렇게 했겠어요. 그래서 전세 대란이 뭐 벌써 이 조선 왕조 후기에는 일어나갖고 이 전세 대란에 대한 정부의 정책들이 이렇게 나와 있다. 조선시대 1가구 1주택 정책을 썼다. 이해가 안 되죠. 지금만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조선시대 때 이렇게, 그러니까 이때에 벌써 이 투기족이 등장을 합니다. 왕조 실록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대부들은 시대 차익을 노리고 이게 요 뒤 밑에는 나오는데, 이게 이제 그 양반은 양반끼리만 거래하도록 하고 그 양반 사는 집하고 중인이 사는 집하고를 구별을 했어요. 그래서 중인은 중인끼리만 이렇게 거래를 허용을 했댔는데, 양반들이 중인들 집을 여러 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 채를 갖고 아까 이제 전세 제도가 같은 세입자 제도가 있으니까 월세 받고 이렇게 주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투기족이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렇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했는데, 하급관리 중인들 집을 여러 채 사들여 무주택자들 주거난이 상당히 심화됐다. 그러니까 지금의 뭐 집을 뭐 200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이때 사대부들이 다 이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인은 중인끼리 이 주택을 걸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돼갖고 이 조선 정부에서 뭘 했죠? 전수조사를 하도록 했어요. 전수조사를 해갖고 이제 다 잘못돼서 걷어들여라 이랬더니 어떻게 되죠? 자기 그 하인들 데리고 있던 노비들을 그 집 문서를 작게 하고 노비를 어떻게 했죠? 중인 신분으로 이렇게 승격시켜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끊임없이 정부는 조사를 해갖고 막으면 또 편법을 써갖고 또 뛰어넘고, 뭐 이게 지금이나 조선시대나 똑같이 그렇게 했다. 그래서 세입자들, 현황의 일반들이 집에 데리고 있던 노비들을 중인으로 전부 신분 격상시켜갖고 계약서를 위조를 시키고,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성행을 했다. 그래서 이 조선시대 때도 주택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1가구 1주택만 갖고 가라라고 엄청나게 이제 조정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밑에 실제 사대부에서는 그렇게 안 움직이고
투기를 하고 양반은 양반끼리만 거래를 해야 되는데 중인들 시장까지도 이렇게 덤벼들고 이렇게 했다. 그다음에 조선시대도 신도시 개발이 많이 이루어졌다. 뭐 정조 때 이제 화성을 만든 거 뭐 신도시 만든 거잖아요. 화성 앞에도 뭘 만들었죠? 수원 화성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밑에 앞에 종로도 만들고, 아직 최초는 아니지만 신도시에 신도시. 이런 신도시를 서울 한성 인근에 많이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 당시, 지금은 최고급 주택지, 우리가 강남 상부 얘기하는데, 그때는 강남 상부는 아니었겠죠. 그때는 강남 상부는 아니었는데, 주택지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 산비 땅을 정부에서 조정해서 적극적으로 개간해갖고 분할해갖고 분양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주택지가 필요하니까 여기서 이제 이 빈부격차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도권 신도시 개발 사업이 감행을 했고, 뭐 여러분들 너무나 정조 때는 이제 화성 만든 거, 그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예를 드는데, 그거 말고도 수도권 인근의 산 밑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땅을 개간을 해갖고 택지를 만들었다 이렇게 나오고, 이 정책으로 도성 인근 집값이 양극화 현상이 벌어진다. 자, 어떻게 양극화가 벌어지느냐? 지금 오늘날 보면은 이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강남의 주택값하고 저기 뭐 같은 수도권이라고 하더라도 양주나 포천 이런 주택값하고 어떠죠?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이 조선시대 때도 어떤 정도였냐면은 조선의 강남이 어디예요? 인사동 가해동입니다. 인사동 가해동이 가장 집값이 비싼 데인데, 그때 이제 나온 거를 그대로 실록에 나온 내용을 보면은 정구품 관료 녹봉의 50년치입니다. 집안채가. 그런데 아까 이 산 밑에다가 신도시 만들었다 그랬죠? 여기에 새로 개발한 지역의 집값은 정구품 관료 녹봉의 2년치입니다. 25배 차이가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사느냐가 뭐예요? 신분을 나타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나온 얘기가 뭐예요? 덕분에 빈민촌이 형성됐고 집의 위치로 출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해동이나 인사동에 산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최고의 부자 동네에 사는 거고, 저 밑에 남산골에 산다라고 이러면은 뭐 엄청 이제 좀 같은 양반이라고 하더라도 남산골이 선비촌이에요. 남산골 선비라는 명칭 이때 나오는 비아냥거리는 말, 너는 뭐 돈은 없고 그 양반 신분만 갖고 있다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어디에 사느냐. 그러니까 도성 근처에 없다 보니까 남산까지 내려간 거예요. 남산까지 내려가 그 밑에 산에다가 개발을 해갖고 이제 선비들, 가난한 선비들 줬는데, 아까 집값이 인사동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 25배 차이가 이렇게 난다라고 하는 걸 봤을 때, 그때나 지금이나 재테크에 밝은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은 재테크에 밝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투자할 돈이 없어갖고 이제 외곽으로 밀려나다 보니까 양극화 현상이 이렇게 났다. 조선 중종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500년간 폭등을 이렇게 해갖고 오늘까지 이어오고 있다. 토지 정책에서 이제 좀 반하는 게 참 너무나 좋은 정책이에요.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제 강의를 듣고 반개수록이라고 하는 걸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이제 반개수록은 여러분들이 조선 역사를 연구를 많이 공부를 한다고 하면은 반드시 읽어봐야 될 책이에요. 근데 우리 이제 이런 책들이 너무나 중요하고 읽어봐야 될 책인데 안 읽어보죠, 이런 책들은. 그 반개수록이 왜, 이게 이제 유영원이 쓴 책이에요. 이거 이제 26권 13책으로 이 목판본으로 만들어졌는데, 부안에 살던 선비예요. 이분은 뭐 결론은 정부의 직책을 한 번도 안 맡았어요. 안 맡았는데 지금으로 보면은 어떤 학자냐면은 진보주의 학자예요. 세상을 개혁을 해야 되고, 지금 세상이 너무 썩었다. 의식주는 기본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걸 정부에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돼갖고 이런 제도로 해갖고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하다 이러다 토지의 세습 문제는 사유재 자체를 철폐를 해야 된다. 이 땅은 토지, 지금 얘기한 토지 공개념이에요. 이 공산주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이 반개수록의 강의를 가끔 하는데, 역시 저분은 진보학자이기 때문에 이제 반개수록이라는 책을 좋아하는 거 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이 당시에 토지의 이 세습 문제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토지 공개념을 도입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토지 공개념이 그 당시에 이런 토지 공개념을 주장해서 얼마나
이게 이 위대한 철학가입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런 위대한 철학가의 이런 책들을 좀 봐야 돼. 이게 지금 단순히 제가 부동산 제도만 아니라 이 반개 수록에는 그 당시에 문제되는 모든 것들 다 들어있어요. 이걸 다 이렇게 계획해야 된다. 이건 이렇게 계획해야 된다. 근데 그걸 한번 여러분들 꼭 읽어보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그래서 여기 나온 이 토지제도는 뭐냐니까 토지제도는 국가에서 경작권을 분배해라. 소유권은 국가가 갖고 농사 짓는 사람한테 경작권만 분배를 하고 환수를 하고 이런 공전제를 내라. 그래서 세금을 걷어들여라. 모든 국민에게 지금의 기본 생활을 보장해야 된다. 이게 바로 토지 공개제입니다. 토지가 소수 부자에게 집중되고 가난한 사람은 손고 꼽을 자리도 없어서 빈부격차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이런 현실을 개탄하면서 필요한 사람에게 국가가 토지를 분배하는 공전제를 실시해야 된다. 이런데 이 반개수록에는 이런 거 이외에도 뭐 13권이나 13책이나 되니까 엄청 많은 분량이에요. 여기에 상당히 의식주의 이 제도 뭐 이런 전반적인 게 있으니까 꼭 이 책을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은데 이게 바로 토지 공개념 도입을 이 당시에 주장을 했다. 이제 뭐 마지막 단계로 이제 넘어가는데요. 이제 일제 시대에 조선 시대에서 일제 시대에 넘어가고 이제 이 조선 주택 영단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집니다. 오늘날의 LH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LH의 전신이 바로 이 일제시대 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조선주택영단인데 일제강점기에 주택난 해소라고 해서 41년도에 창세 특수법인입니다. 정관에 보면은 이제 뭐 서민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41년 5월 달에 이제 1억 출자해갖고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뭐 여기서 다른 얘기는 안 하고 미군정 시대에도 이게 그대로 다른 건 다 없앴는데 일제하던 이건 그대로 존속시키고 이후에 이제 대한주택공사 지금은 하는 건 한국토지주택공사 LH입니다. 그래서 LH의 전신이 조선주택영단이다. 그래서 주택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했고 여러분들은 뭐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뭐 요건 저 참고적으로 이제 도움이 되라고 갖고 해방 이후에 이제 세 개의 전무한 제도가 하나 있죠. 주택 제도 중에서 전세 제도입니다. 이 전세가 왜 나오나, 뭐 이 복잡한 얘기 다 빼고요. 전세가 나오게 된 것은 은행 이율이 높기 때문에 옛날에 이제 뭐 여러분들 박정희 대통령 시절만 하더라도 은행 이율이 9% 전후였어요. 그러니까 이율을 해갖고 어디 투자해갖고 9% 벌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하나 더 사갖고 전세를 넣고 전세 돈을 받아갖고 은행에 넣어놓기만 해도 월 9%의 수익률이 나오니까 엄청난 수익률이었죠. 지금은 잘 안 맞죠. 지금은 이제 뭐 그 전세 뭐 목돈을 받아갖고 은행에 넣으면은 뭐 때로는 뭐 마이너스 금리가 될 수도 있고 뭐 1% 내외가 되다 보니까 지금은 안 맞는데 우리가 해방 이후에는 이렇게 그 이율이 높다 보니까 수익 창출이 됐고 목돈을 조달하는 하나의 방법도 됐고 토지 소유 자금을 내가 집을 한 채 사야 되는데 100원인데 난 50원뿐이 없으면 50원을 전세를 들어가고 전세금을 받아갖고 100원짜리 집을 사는 이런 개념. 100원짜리 집을 50원만 갖고 이렇게 사는 이런 개념이 이렇게 전세 제도고 이 전세를 하는 것은 이제 뭐 이 경제의 원칙에 의해서 현금을 쥐고 있는 것보다는 물건을 쥐고 있으면 물가 상승에 의해서 나중에 자연 상승률이 발생하고 자연 상승률에 의해서 나중에 팔 때 된다. 이렇게 재테크의 하나의 수단으로 시세 차익을 노리겠다라고 하는 게 전세 제도가 만들어지게 된 거고 지금 현재 서울의 전세가율이 80% 정도 됩니다. 전세가율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매매 가격이 1억이면은 전세가 8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돈 2천만 원만 있으면은 전세 끼고 이 주택을 살 수 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1가구 2주택이 허물어지고 다주택자가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주거 문제는 뭐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렇게 나타난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중종 이후에 500년간 주거 문제는 늘 이렇게 심각하게 나타났고 조선시대의 부동산은 주요 자산으로 인식을 했다. 이래서 늘 투기꾼이 있었고 1가구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들이 있었는데 농경사회에서 특히 부동산의 중요성이 많다 보니까 이 어떤 투기의 하나의 대상이 됐고 아까 얘기했던 인구가 서울로 올라오다 보니까 이렇게 인구가 밀집되다 보니까 부증성, 토지가 늘어날 수 없다 보니까 가구는 부족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투기 세력의 먹잇감이 되고 이런 게
중종 이후에 500년간 반복된 현상이 지금까지 계속 나오고 있다. 부동산의 거래는 경제의 원칙으로 이게 제도화가 이렇게 돼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예나 지금이나 가진 자들이 이렇게 문제다. 이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이 조선시대에 관련된 얘기들을 한번 해봤는데 특히 이 가계라고 하는 어떤 오늘날 공인중개사도 있었고 인가제도 있었고 이러는데 우리 사회에서 늘 문제라고 하는 어떤 이런 제도가 이런 어떤 문제가 하루아침에 발생된 게 아니라 우리 속담에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고 하다 보니까 서울 인근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급증을 하게 되고 특히 인구의 증가보다는 가구가 분화를 하면서 주택이 필요로 했고 뭐 이런 관계들이 끊임없이 되는데 영원한 숙제인데 이게 언제까지 갈 거냐만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2030년 정도면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는 주택 보급률 얘기만 하는데 지금 주택 보급률 102%가 넘습니다. 근데 주택 보급률의 문제는 아니고 인구 1000명당 한 사회가 주택을 얼마 보유하고 있느냐. 인구 1000명당. 선진국 기준으로 보니까 420세대 정도 되더라. 오늘날 우리나라는 수도권을 본다면 약 380세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목표가 이제 420세대 인구 1000명에 420세대 주택을 국가가 보유를 하게 되면은 이제 주거 안정이 오는데 그 기간이 약 2030년이 됩니다. 그날까지 힘들고 어렵더라고 하더라도 정부를 비판하기보다는 이 사회에 운영되는 제도와 시스템, 이 문화, 환경, 여건을 보시고 이해를 하면서 슬기롭게 잘 이렇게 적응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